안녕하십니까. 고양시정연구원의 김동이라고 합니다. 준비하는 동안 간략하게 오늘 발표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는 제가 고양시정연구원에 와서 개발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개발 사업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개발 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특히나 개발 이익과 관련해서는 최근에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제 이번에 발표해드릴 연구는 개발 이익의 추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개발 이익 같은 경우에는 그 정상 집가분의 상승분을 초과한 이익을 초과 이익으로 보고 있는데 제 연구에서는 이 법적인 그 초과 이익이 아니라 이런 정상 집가 상승분이 반영이 된 이외의 추가적인 이익을 추정을 하는 그런 연구입니다. 택지에서 발생한 예를 들어서 택지를 분양을 했을 때는 거기에는 정상적인 이윤 그리고 개발 원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매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이 얼마나 되고 그런 그 추가적인 이익의 유형은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정책적인 대안과 시사점을 마련하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연구의 제목은 택지 분양에서 발생 추가이익의 합리적 공유 방향입니다. 아까도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수도권의 대부분의 도시들이 이러하듯이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인구의 자연적인 증가보다는 사회적인 증가, 택지 개발이라든지 개발 사업에 의해서 인구가 대규모로 급속하게 증가하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그 대규모의 개발 사업들은 대부분이 국책 사업으로 정부의 주택시장,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택지 공급이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이 그 주택시장 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 입장에선 특히나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1기 신도시, 1사 신도시와 최근 창릉 신도시까지 다양한 대규모의 개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고양시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대규모의 택지개발 사업이 이루어졌었고 그 이후에는 2014년도 이후에는 이제 2000년대 들어서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택지 공급이 이루어지고 분양이 이루어지고 물론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들은 주택 이외에도 다양한 도시 기능들을 갖출 수 있는 일자리라든지 주거 다양한 기능들을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최근 또 공공주택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여기서 대규모 택지 조성에 의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도시가 과거에는 택지개발촉진법이 있었다면 최근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3기 신도시가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이 그림에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서북부 경의권 쪽에서 굉장히 많은 대규모의 택지가 조성이 되는 개발 사업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이 서북부 지역 이외에도 수도권의 서울, 동남부 쪽, 하남이라든지 남양주 비롯한 이 두 지역에 특히나 좀 집중된 대규모의 개발들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가 정책으로서 일정 부분 기여하는 바도 있었지만 해당 지자체에서는 도시 공간 구조의 왜곡이라든지 다양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외부 경쟁이 나타나고 특히나 또 지역의 불균형 발전 이런 부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발 이익과 관련한 그 다양한 연구들이 2000년대 전후로 해서 그렇고 최근에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개발 이익 환수와 관련된 이 개발 부담금과 관련된 그 문제점으로 주요한 쟁점들을 보면은 그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그 개발 부담금 같은 경우에 광의의 개발 이익 환수와 관련된 부분도 명확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환수 대상이 되는 예외가 되거나 감면이 되는 조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특히나 중요한 데는 이 개발 비용과 관련된 원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산정을 할 때 객관적인 정보를 흡수하기 어렵다는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데 굉장히 많은 행정적인 소모들이라는 것 그리고 또 이 검토한 결과에 대한 신뢰성, 객관성
이게 얼마만큼 객관적인지에 대한 그런 의문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연구들, 개발 이익과 이익이 어느 정도나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추정한 연구들, 그리고 이 법적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논의가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하고 개발 이익을 지자체나 환수할 수 있는 이런 관련된 조항들은 관련된 법령에 있는 것들, 그리고 또 그 이외에는 지분 참여를 통해서 그 개발 이익을 지역에, 예를 들어서 그 공사라든지 지역의 지자체의 공사라든지 참여를 해서 지분만큼의 그런 수익을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는 그 관련된 법령에서 제도적으로 좀 그런 부족한 부분이 사업자라든지 지자체라든지 정부가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택지 분양 시에 발생한 추가 이익의 규모, 그리고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지역의 환원 방안이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고양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유사 사례를 비교를 해서 이 추가적인 이익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추가 이익의 각각의 유형별로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택지 분양에서 추가 이익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추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우선 그 고양시에 진행되고 있었던 그 더근 도시개발 사업지구, 그리고 다른 사업지구도 했었는데 이 더근 지구의 그 택지 분양 사례들, 여기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제 공고된, 매각 공고가 된 고시가 된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경쟁입찰에 의해서 택지 분양에서 발생한 추가적인 이익, 그리고 여기서 또 이 당시 이 더근지구 같은 경우에 2016년에서 2018년도까지 집중적으로 택지 분양이 이루어졌는데, 이때는 경기가 좀 부동산 경기가 좀 좋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보다 2018년도에 더 좋았고, 그러면 이 두 시기에 분양했을 때 얼마만큼 정상적인 그 집가 상승도를 초과한 택지의 매각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그 두 가지 부분으로 추가 이익을 추정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그 말씀드린 경쟁 입찰에 의한 수익 계약에 의해서 경쟁 입찰에 의해서 발생한 추가적인 이익, 그리고 또 하나는 시기별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었을 때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한 추가적인 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이 두 가지를 분석해서 분석을 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택지 분양이 내가 공고가 났던 시점에 분양 가격, 보수 가격과 그리고 실제 시행사가 매입한 금액,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하고, 그리고 유사한 사례와 비교를 해서 추정을 해봤습니다. 전체 그 더근 도시개발 사업지구에서는 보시는 것 같이 토지이용 계획이 이루어졌었는데, 대체적으로 수의계약 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하는 A1 블록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수의계획과 경쟁입찰로 이루어졌고요. 그 나머지 중에서 2개만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나머지는 경쟁입찰로 이루어졌고요. 시기적으로는 2016년과 18년도에 이루어졌는데, 여기 보시면은 2016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에 평균적인 단가가 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얘기는 경기가 호황이었을 때 조금 더 택지 공급 가격이 좀 높아졌던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경쟁 입찰로 발생한 택지 분양의 추가 이익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실제 계산을 해봤는데, 택지 매각 공고가 이루어졌던 금액들, 경쟁 입찰이 이루어졌던 것들만 놓고 봤을 때는 그 수의 계약에 의한 그 전체 공고가 나갔었던 금액에 비해서 실제 계약이 된 금액은 평균적으로 전체 42.7%가 상승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그림을 표를 보시면은 2016년도에는 이익률이 좀 작게 나타나고 있고, 2018년도, 17년도에는 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경기가 좋을 때 이때는 그 입찰에 참여하는 수요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또 가격 경쟁이 하면서 가격이 높게 증가하는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경쟁 입찰 같은
경쟁 입찰로 발생한 추가 이익, 여기에는 정상지가 상승을 초과한 추가 이익과 소소하게 그 경쟁 입찰에서 발생한 이익,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정상지가 상승을 초과한 추가 이익, 2016년에서 18년도까지 얼마만큼 평균적으로 고양시에서 특히나 이 사업이 이루어졌던 덕양구에서의 그 지가 상승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대략 10%가 좀 안 되게 덕양구에서 좀 9.5% 2년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이 자료를 보면은 토지 매각을 한 이 주체 같은 경우에도 대략 이 두 시기에 10% 정도의 그 정상지가 상승을 감안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상지가 상승분을 10% 정도로 계산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전체 이 추가적인 이익의 구조를 살펴보면 처음에 이 매각 공고가 났을 때 금액에 비해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한 금액, 요거를 제외한 2년간의 순수하게 지가 상승에 의한 추가적인 이익이 그 추가 이익은 전체적으로 101%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33.7% 정도가 지가 변동에 경기 변동에 의한 이익으로 추가적인 이익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택지 분양 공고가 나면서 실제적으로 매각이 늘어나서 발생한 차이. 여기에는 이거는 이 부분이 실제 지가 상승에 의한 경기 변동에 의한 추가 이익보다는 이 경쟁 입찰에 의한 그 매각 공고가 나면서 실 매각이 되면서 발생한 추가 이익 68.2%가 더 크게 원래 그 원가라고 볼 수 있는 이 가격에서 수익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면은 지가 상승에 의한 추가 이익은 대략 한 33% 정도 추가적으로 발생했고, 그리고 경쟁 입찰에 순수 경쟁 입찰에 의한 추가 이익은 68% 정도로 경쟁 입찰에 의한 추가 이익 규모가 월등하게 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매각이 이루어지면서 매각이 원가라는 것은 정상적인 이윤을 포함한 것에 그 가격에 2배 정도 가격으로 시장에 팔렸다는 그런 의미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추가 이익 택지 매각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당연히 분양 가격도 상승을 최종적인 그 주택 분양 가격도 상승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경쟁 입찰 방식에 의한 그 최종적인 분양가와 그리고 수익에 의한 분양가가 어느 정도가 차이 나는지, 여기에서 순수하게 그 경쟁 입찰 방식에 의한 분양가로 인해서 분양에 의해서 최종 분양가격이 어느 정도나 상승하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봤는데, 분석에 의하면은 몇 가지 사례를 비교를 해가지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략 그 수의 계약에 의해서 공급된 택지에서 공급된 최종적인 그 주택의 분양가격은 제곱미터당 1,180만 원 정도, 그리고 경쟁 입찰에 의한 그 분양이 이루어진 지역에서는 그 제곱미터당 1,500만 원 정도, 대략 한 30% 정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택지 수요가 물론 경기가 좋을 때 택지 수요에 대한 증가가 이루어지고 택지 매각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이것들이 택지 공급자의 택지 분양의 추가 이익을 높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요. 그리고 또 시행자 같은 경우에는 매입 비용이 증가하고 금융 비용도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 반영해서 기본적으로 높은 택지 가격에 더불어서 주택 등 이 최종적인 분양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최종적으로 수분양자들,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연구에서 살펴본 사례 같은 경우에는 2010년대 그 금융위기 이후에 침체됐던 시장이 대략 한 2012년, 13년도 바닥을 찍고 이제 상승하던 시기, 그리고 가장 계속 상승폭을 높이던 시기 이루어졌던 측면에서 다양한 측면에서의 그 분석들도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기가 좋았을 때 이제
발생하는 그 택지 공급에서 발생하는 추가 이익의 구조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는 이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그 최종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되는 구조를 가져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해당 택지에서 발생하는 그런 그 이익들이 비단 그 실수요자의 부담만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앞서서 보셨듯이 굉장히 많은 개발 사업도 이루어지면서 이 개발 사업에서의 그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론 지자체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반영이 돼서 기반 시설에 대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은 택지 조성 원가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택지 조성 원가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분양 가격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공급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조성 원가, 택지 공급이 이루어진 이후에 발생하는 추가적인 이익은 공급 원가를 훼손시키거나 더 추가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런 걸 지역사회와도 함께 공유하는 그런 방안들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또 지역에 대한 그런 사회적 비용들을 저감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서 좀 기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자체의 참여 수단을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자체와 그 사업 주체 그리고 정부가 목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좀 서로의 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리고 그 결과가 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그리고 이 이익에 대한 분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는 발표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간략하게 개발이익 환원과 관련된 사례 이 논문에서는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개발이익을 환원하는 사례들을 검토를 해보면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지역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경자구역법에 의한 지역의 재투자 관련 조항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택지개발조치법에서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었지만 이거는 지금 삭제되고 사라졌고요. 여기서는 그 경제자유구역을 하는 데에서 발생한 투자 이익의 10%를 지역에 환원을 할 수 있다. 이거는 해당 지역 사이트뿐만이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도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공공부문에서 하고 있는 거는 그 MOU를 체결을 한다든지 협약을 통해서 그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한 사례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은 그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에서 시도를 했었던 결합개발 방식이라든지 다양한 방식들, 고체 나가는 방식들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민간 부분에서 적용을 하고 있는 그 서울시에서 지금 또 도시계획 변경 사전 협상 제도를 참고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그 지자체들이 지역에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개발 이익을 환원하기 위한 그런 시도인 대부분이 그 업무 협약을 통해 가지고 하는 일들. 실제적으로 그것들이 지역에 투자한 그런 사례들은 극히 제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봤을 때 현재 대규모의 그 사업들, 국책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정부의 중앙정부의 목적한 바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사업으로 진행되지만 이 과정에서는 지자체의 참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는 굉장히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물론 협의를 할 수는 있지만 협의를 꼭 반영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들은 없기 때문에 국토부라든지 사업 시행자의 비중에 맞춰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업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방안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택지 공급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이익, 특히나 그 시장 변동에 의한 추가적인 이익보다는 경쟁 입찰에 의한 추가 이익이 더 많이 발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그 관련된
가격이나 이런 객관적 자료가 다 밖으로 공개가 되기 때문에 개발 이익, 그 추가적인 이익에 대한 환원이라든지 환수할 수 있는 데에는 크게 걸림돌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그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는 현재 그 관련된 다양한 사업, 개발 사업과 관련된 법령들의 이 택지에서 발생하는 추가 이익을 그 환원할 수 있는 규정들을 각각의 관련된 법령에 추가하는 내용들을 제안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그 각각의 그 주체들의 그 서로의 그런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 이 사전협상 제도와 같은 것들을 이런 개발 사업에서도 관련 법령으로서 이런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때 지자체 참여와 이런 것들이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항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완을 하는 것을 좀 제안을 해봤습니다. 여기에는 그 각각의 그 주체들, 외부의 전문가들, 그리고 관련된 지자체의 담당자들, 그리고 개발을 하는 사업 주체들, 여기서 서로 그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 안에서 개발 이익과 관련된 기준들이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좀 설정을 하고 노력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이 개발 이익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 발표하는 택지 분양과 관련된 추가적인 이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좋은 의견들 많이 제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주제 사회를 맡은 상명대학교 경대학원 부동산학과 전혜정 교수입니다. 근본 제 1주제 주제는 아까 그 김미영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걸 들으셨겠지만 택지 분야에서 발생한 추가 이익의 합리적 공유 방안에 대한 연구입니다. 본 이제 그 발표하고 토론이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 오른쪽에 계신 유기영 교수님서부터 한 2분 동안 자기소개하고 그 간단한 그 코멘트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창신대학교의 유기영 교수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전화를 빨리 받았나 봐요. 매번 전화를 못 받다 나중에 전화드렸거든요. 그래서 매번 뒤쪽으로 가 있어서 또 앞분 계신 분들이 더 많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뒤에 겹치는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간단하게 코멘트하고 지나갔던 그런 경험들이 좀 있습니다. 이 주신 논문 잘 읽었고요. 지금 고양시가 통계시가 되면서 앞으로 향후에 해야 될 일들이 아마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차원의 그런 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일단 그 앞부분에 이론적 고찰이라든지 그쪽 내용들은 좀 빼고요. 본격적으로 그 본문으로 들어간 내용 중에 경쟁 입찰은 수익 계약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각된다고 당연한 얘기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경쟁 입찰로 과도한 추가 이익이 발생한다. 이런 문구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멘트에는 지금 코멘트에 이름만을 썼어요. 이 과도한 추가 이익 기준이 무엇일까라는 걸 좀 제시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오늘 발표하신 거 보니까 발표하신 내용에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고상에는 없어서 그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본문 발표하시면서도 얘기를 들었고요. 근데 발표상에서는 약 10%로 잡았는데 10%도 이게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과도한 이게 10%라고 또 연구자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계산하지 않는 한 10%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런 이익 측면에서 이게 좀 제가 좀 고민스러웠던 게 민간에 대한 지금 여기 제목이 개발이익이 아니라 추가이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개발이익 같은 경우는 민간이라면은 이 전체적인 이 내용 글들이 저는 다 공감이 되는데 이게 지금 LH에서 택지 분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LH의 경우에는 분명히 LH도 택지사업 시행자로서 그 공공 기여를 하고 있는 공기업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뭐 LH가 어떻게 됐든 간에 어쨌든 그거는 뭐 따로 얘기를 하더라도 LH도 분명히 그 공격에 대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인데 이거에 대한 논쟁이 과연 어떨까 이런 생각들이 좀 고민이 있어서요. 뭐 다른 뭐 교수님들도 이제 코멘트를 하시겠지만 하여튼 그 글 쓰신 저자분께서 이제 좀 그 고민에 대한 것들을 글에 좀 실어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수요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 토지 공급 가격을 인하해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그 마지막 부분에 좀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왜 인하를 해야 되는지 그 논리적 그 근거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말씀은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수분양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공급가를 인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 정도만으로는 논리상으로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좀 더 이거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인하해야 되는지도 또 분석 자료가 있으니까 얼마큼 인하해야 되는지도 좀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사회적 비용 관련해가지고 지자체에 전가되는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이 추가 이익을 뭐 좀 하자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사회적 비용이 고양시가 얼마큼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는지 또 얼마나 또 최소화해야 되는지도 같이 제시를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택지 분양이 만약에 LH에서 택지 분양 점을 낮게 한다고 했을 때 인하한다고 했을 때 그 공급받은 민간 건설사에서 얼마큼이나 분양 가격을 맞출 수 있을까 이것도 약간 의문은 좀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결론에서 분양 공고 그 차액 부분에도 일정 부분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자체 발전을 위해서 재투자하자고 했는데 이걸 제도화하자고 했는데 과연 제도화가 될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이거는 제도화하기보다는 지자체하고 그 사업 시행자하고의 그 협상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좀 의문을 갖고 있는 건 뭐냐면 그 사전협상 제도를 같이 그 고민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전협상 제도는 민간 토지 관련해가지고 그 지자체가 뭐 사전협상을 하는 건데 LH하고는 어떤 사전협상을 똑같이 LH를 민간하고 똑같이 보고한다는 얘기인지 그거에 대한 이따가 좀 그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제목이 이렇게 바꿔도 되는 건지 제가 한번 택지 분양에서 발생한 이익을 LH의 이익을 고양시하고 나눠갖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도 되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양사회적 경희정도입니다. 우리 그 연구위원님 이걸 작성하신 거 상당히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봤을 때 좀 더 디테일했으면 좀 좋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목에 있어서도 좀 정정이 필요하지 않나. 왜 그러냐면요. 여기서 이 연구위원님께서 상당히 강조하시는 부분은 추가 이익입니다. 그런데 정의를 내려놓은 것은 개발 이익의 개념이라든가 이런 거 언급했어요. 그렇다면 초과 이익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언급하는 것이 더 좋았지 않나. 그리고 실제 여기서 만약에 개발 이익을 제시했다면 제목에서도 추가 이익이라고 갈 것이 아니고 개발 이익의 뭐 합리적 공유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배분 방안이라든가 이런 걸 제시해야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목차에 있어서도 실제 본문 내용에서 제시하는 목차와 여기 지금 첫 페이지에서 제시하는 목차와 맞지가 않아요. 제목 자체가 지금 맞지가 않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도 일단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썩은 부분에서도 연구 배경이라든가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되고요. 그런데 실제 그 연구 배경의 목적은 어느 정도 드러나긴 하는데 이게 그 2장의 말미에 가면 이게 또 연구 뭡니까? 관련 법령 및 이론 고찰 여기에 있는 내용 끝부분에 있는 이 내용 자체도 실제 연구 목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반복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실제
이 뒤쪽에 가면요, 결론 앞부분에 갔을 때도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들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서도 옆에 유경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실제로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도 언급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무엇인지 이걸 독자가 읽었을 때 이 사회적 비용이 어느 정도까지가 사회적 비용인가 그런 부분들도 제시가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읽다 보니까 추가이익과 개발이익이 상당히 혼용되어 있습니다. 제목에서는 추가이익이라고 해놓고 아까 첫 페이지를 넘기면 또 개발이익의 개념이 나오고 본문 내용에서도 한 번은 초과이익, 한 번은 또 개발이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리서치 리저트에서도 실제 이게 그 지방정부라든가 이런데 최종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또는 비용이 부담되는 부분을 언급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 근거적인 이유가 왜 됩니까? 이런 게 좀 제시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마이너한 부분으로서는 이 법령 명에 있어서도 좀 더 명확하게 표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공주택법이 아니고 공공주택특별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어디셔널 프로피트하고 그 다음에 엑세시브 프로피트 이 폭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폭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게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게 저도 이게 이 논문상을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 의아해서 이걸 한번 말씀드린 것이고 이 부분도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또 다른 분이 말씀하실 거니까 제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논문을 보니까 이게 그 제목으로 봐서 엄청난 광범위한 이 논문 같아서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논문 제목을 보면은 택지 분야 합리적 법률 방향을 이렇게 제시했는데 모든 그 택지 분양을 수익에 근거하고 모든 그 계획을 했을 때 너무 수익에 의존해가지고 그 수익이 남고해가지고 그 지방자치제나 그 개발회사가 이렇게 합리적이라고 하지만 그걸 분별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이런 논문을 처음 먼저 접해봤고 또 제가 이제 이런 건축사업을 좀 하고 이 관악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학문적으로 보면은 이게 상당히 호심도 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논문을 가지고 이행을 했을 때 모든 이 과연 이 제목이 이제 여기에서 논문을 해가지고 써가지고 이 제목으로 저는 논문을 마쳤을 때 과연 이게 모든 분들이 이해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논문을 읽어봤을 때는 모든 이해도 가고 지금 앞에서 지적하는 다른 거는 앞에 교수님들이 다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부분도 논문 쓰신 분이 참고를 해가지고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번째 토론을 맡기는 김포대학교 교수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 상수님께서 연락을 오셔가지고 어떤 전임 어떤 경험도 있고 그래서 첫 번째 이 주제를 좀 토론을 하겠다고 했는데 와서 보니까 사실 우리 제가 이제 전임 금융도 있고 해서 지금 거주지가 지금 고양시인데 우리 고양시정연구위원님께서 저를 한번 이 과제 사실 이게 1년 넘게 수행한 과제 결과물입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드리면 왜 그러냐면 제가 사실은 이 완료보고할때 와서 자문을 좀 해달라고 해서 참석을 했던 그런 과제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광대하고 사실은 하나의 연구 보고서를 지금 압축을 하다 보니까 하를 하지 못하고 일부분만 좀 한 그러한 과제라고
그래서 이 굉장히 사실은 저도 이제 저는 토지공사에서 한 20여 년 근무를 하다가 2004년도부터 지금 김포대학교 부문학교가 있어가지고 거의 한 반 정도 제 경력에 37, 8년 반 정도는 토지공사에 있었고 반 정도는 김포대학교가 있는데 이 지금 개발이익에 관한 문제가 사실은 그 관여를 좀 관심을 갖고 봤던 과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고양시에서 제가 초임과장을 했어요. 초임과장을 총괄을 하면서 이 업무 현황이라든가 또 백서 작성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나중에 5개 신도시에 대한 회계적 이익을 계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김포 한강 신도시의 개발 이익 산정하고 어떤 개발 부담금 지자체 기부 문제 때문에 이제 하게 됐는데 5개 신도시가 어떤 회계적 이익으로 보면 투입원가 그러니까 용지비, 조성비, 그다음에 일반 관리, 판매 및 일반 관리를 다 해서 한 160%에서 한 280%가 됩니다. 그래서 분당이 한 280%. 일산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2조 4,700억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약 270% 정도 회계적 이익이 났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하고는 조금 차이가 난다면은 그러한 막대한 이익을 내서 내는데 실질적으로 이 지자체의 기초 자치단체에 대한 기여하는 부분이 들쑥날쑥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문제의식을 갖게 된 이유는 뭐냐면 김포 한강 신도시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김포 한강 제가 2004년도에 가서 보니까 김포 한강 신도시가 원래는 근 500여만 평으로 시작을 했다가 238만 평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200만 평 정도가 추가로 한강 신도시 개발로 발표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래 중개처로 되어 있던 개발시설 부담금을 경쟁처를 바꿨어요. 이게 한 500여만 평에서 238만 평이니까 그래서 경쟁처를 바꿔가지고 1조 1,700억을 개발 부담금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지역구에 지금 현재 유정복 인천시장인데 그 지역구가 그때는 유정복 의원이었고 국토교통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경제처로 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개발 부담금을 더 우리가 개발이익에서 좀 부담시키자 해가지고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용역을 하시다 해가지고 계속 LH에서 국정감사표라든가 또 이렇게 가서 국정 질문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사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당은 280% 이익이 나왔고 어떤 데 160% 정도 나는데 왜 김포 한강신도시는 이익이 하나도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조 1,700억 이상은 못 주겠다. 그래가지고 그거 한 3, 4년 실험을 해서 결국에 한 2천억 더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1조 한 4천억 가지고 지상에 있던 거를 지하로 끌어들이는 적에서 끝나고 말았어요. 그렇게 왜 길게 설명을 드리냐면 이거를 하다 보니까 이 자료를 이제 일단은 개발이익이 어느 정도 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은 이제 국회 요구자를 통해서 이제 자료를 닫는데 잘 안 줘요. 일단은 안 준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계속 해서 결국은 수정을 해서 이게 지금 개발이익이 안 난다고 그러는데 최소한도 8천억에서 시뮬레이션 했어요. 8천억에서 한 2천억 정도 나니까 더 달라. 그래서 결국은 받아낸 게 2천억인데 그래서 이게 사실은 개발이익이 주로 그러니까 LH하고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하고의 어떤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발 이익을.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제 어떻게 더 부담을 시키느냐 또는 법규화시키느냐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굉장히 중요한 예라고 보고 사실은 그 전에 이런 개발 이익을 가지고 지자체에 줄 근거가 없으니까 이제 아까 김지현 연구위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협약을 하죠. 협약. 그래가지고 당신네들이 여기 와서 개발해가지고 이익이 나니까 그러면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기부 체납해라. 그래서 이제 그런 사례들이 쭉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남 판교 같은 경우 제가 경우 영역하면서 조사에 좀 프린트해가지고 왔는데 판교 같은 경우는 약 270만 평인데 500억 정도를 무상으로 기부 체납을 했어요. 도서관하고 생태학습당. 그다음에 인천 영동은 도서관하고 공안당하고 경로당에서 3,638억을 무상으로 줬어요. 그 개발 부담금을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개발 부담금을 납부하는 건 아니고 그걸 이제 어떤 공공시설로 기부 체납하겠다. 해서 인천 청라는 3,500억을 시티타워를 공짜로 줘주는 조건으로 개발 부담금을 이제 협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노년층 같은 경우는 96억 등등 이렇게 돼 있는데 그 NH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자기네들이 그냥 뺏기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원에 감사를 시켰어요. 이게 법적 근거도 없는데 자꾸 비용이 이제 발생을 한다. 그래가지고 감사원에서 이걸 쭉 감사를 해가지고 이거는 법적 근거도 없고 부당하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감사원에서 이거 시정조치하라고 해서 이 개발 부담금 난 거, 개발 이익 난 걸 가지고 무상 기부 체납하는 것을 못하겠다. 이렇게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서없이 좀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그래서 지금 어떤 중앙 국가 기관인 정부 투자 기관인 LH에서 개발 이익을 그렇게 막대히 내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기반시설 부담이라든가 인구 수용 부담 등등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김미영 연구원께서도 지금 제안을 한 건데 제가 조금 더 한다고 그러면은 이 법제화를 시키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실질적으로 개발 부담을 시키기 위해서 사업이 준공이 되면 이 택조법이나 도시개발법이나 공공특별법 다 회계법인을 시켜서 정산을 합니다. 회계정산 다 해서 총 이익이 얼마가 나오고 개발 부담금이 얼마 나오는 거에 해서 납부를 시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어떤 법제화를 시켜서 그거를 해당 지자체한테 줄 수 있도록 이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경험과 우리 제가 입장이 바뀌었죠. 전반기에는 제가 토지공사에 근무를 했지만 하반기에는 이제 김포 지역 현안 도시철도 문제 해결하면서 입장이 바꿔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를 어떤 법제화를 시켜서 이 어떤 개발 이익을 일정한 지자체에다가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얘기가 좀 길어져서 죄송하고 사실은 또 경험한 바도 있어서 말씀드리고 이 연구가 사실은 농협은 아니고 어떤 장기 과제에서 나오는 정리를 한 거고 굉장히 현실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일단 단위 필지의 개념이 아니고 사업기구 전체에 대한 개발 이익을 계산하고 그런 일정 부분을 해당 지자체한테 납부할 수 있는 그런 법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한다. 네, 너무 자상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럼 마치겠습니다. 저기 우경 교수님이 이쪽에 전문가셔서 많이 말씀하셔서 저는 한 가지 정도만
적절한 이슈 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성남 대장동 이슈가 어떻게 보면 추가이익 이슈랑 그다음에 택지 시행사가 그 토지를 받아서 다시 분양 사업까지 한 전체 어떻게 보면은 택지 개발 사업이랑 분양 사업이라고 하는 전체 우리 사업에서 택지 사업 부분이나 그다음에 주택을 분양하는 이 전체의 수익과 위험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리뷰할 때가 된 거 아니냐. 근데 후단은 조금 부담스러워도 앞단은 한번 정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 택지 디벨로퍼가 LH나 뭐 지자체에서 벌어지는 일이면은 그 가실이 내부적인 어떤 공공 섹션에서의 어떻게 가느냐의 이슈인데, 근데 지금은 민간이 택지 개발까지 들어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추가 이익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게 구체화되지 않는 데면은 대장동 같은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양시 같이 이런 분이 계셨으면은 대장동 같은 이런 오히려 안 벌어졌대요. 우리 사회에서 이 추가 이익의 가능성, 특히 수도권에서 추가 이익 가능성에 대한 거를 제기되고 그것이 민간에서 시행을 하면은 결국 공공에서 그걸 어떻게 커버리지를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고, 이런 것이 어떤 형식으로도 제도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이제 고민해야 될 것은 이 LH가 하든 지자체가 하든 사업을 하는 수익과 위험이 있는 거고요. 또 더 넘어가서 아파트를 분양하는 쪽도 수익과 위험이 존재하는데, 이 전체가 뭐 수용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앞다는 그 위험이 상당히 덜합니다만은 어떻든 위험이 계속 무빙하는 거에서 그거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잘 유연하게 대응해 줘야지 택지 개발이라든가 아파트 사업도 원활하게 되면서 또 적당한 이익은 해소하고, 이게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공공 섹션에서의 어떤 LH라는 걸 상대하는 지방자치단체, 이쪽 국토부를 상대하는 거죠. 또 민간이 들어왔을 때 민간이 또 이 지자체가 상대하는 어떤 거에서 지자체가 항시 일종의 마이너리티한 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논리적인 어떤 프레임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게 추가 이런 것들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되고 뭐 이런 이슈보다는 이 지방자치단체가 택지 개발이든 뭐든 사업을 통해서 어떤 사회적인 코스트가 발생되고 또 베니핏도 있을 수 있어요. 텍스도 올라가고 하니까요. 그런 거에 대한 농도는 좀 확실하게 갖추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동부가 도시부동산 연구원을 하고 있는 김용진이라고 합니다. 제 주된 관심사가 이제 북한 경제특구 개발하는 거에서 이제 자금 조달 뭐 이런 측면이다 보니까 택지 개발하고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LH랑은 인연이 없습니다. 그 오해를 하시는데 이 시의성, 공동적으로 왜곡된다는 것, 대규모 개발하는 분들이 도로라든가 교통문제 발생하고 이런 측면에서 이제 사회적 비용이 많이 지자체에 부담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구체적인 숫자로 좀 표현되면 설득력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제가 이 본건 때문에 이제 LH 재무제표를 봤어요. 2017년 기준 부채 비율이 이제 300%대에서 수익을 얻어가지고 이제 증자를 하면서 부채 비율이 지금 2022년 상반기에 200% 초반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17년도에 부채가 131조였는데 약간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서 지금은 148조로 나오고 있고요. 참고로 임대아파트를 공공임대아파트를 한 세대를 짓게 되면
순손실이 1억 2천인가 된다고 이렇게 언론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LH 입장에서는 전국적으로 이 공공성을 갖고 있는 거를 적자를 보면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한편을 흑자도 봐야 되는데, 이게 경쟁 입찰로 했지만 매각이 안 되면 그 손실을 다 떠안아서 봐야 되는, 그럼 이제 적자라면 우리 지자체가 불편을 줄 거는 아니지 않냐라고 이제 저는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제 자체는 굉장히 맞는데, 현실적으로 LH가 공공성 갖고는 다른 사업과 연계해 봤을 때는 이제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비용에 대해서 좀 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 정도 어느 정도의 이제 이익이 나는데 사회적 비용도 이렇게 발생이 되니까 그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 협약을 맺는 방법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자체랑 LH가 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림대학교 신세로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앞에서 제가 하려는 일을 많이 겹치네요. 그래서 한 가지만 딱 겹치자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을 제시하는 거 보니까 경쟁 입찰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수분양자의 부담이 커진다, 이게 문제점으로 제시했었는데, 사실은 지금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여기서 아까 말했던 초과이익하고 개발이익하고 좀 분명히 많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걸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지 좀 그래서 개발이익으로 봤습니다. 개발이익으로 봤는데 일단 그 사례를 보면 옛날에 광교신도시 사례를 보면은 개발이익 같은 거 14조 중에서 공공이 5.1%, 민간건설기업이 13%, 수분양자가 82% 이렇게 배분이 됐다고 해요. 개발이익이. 그러면은 가장 많이 지금 개발이익을 받는 게 수분양자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 여기서는 수분양자의 부담에 대해서 지금 언급이 많이 되는데, 사실 이제 호환일 부동산 호환일 경우에 수분양자 같은 경우에 그 분양가가 높아지니까 그로 인해서 부담이 된다는 것 같은데, 그것도 별개로 또 분양가가 높은 대신에 나중에 보면 강남이나 서울 같은 데 보면은 로또 분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10억씩 15억씩 이렇게 한 번에 어떻게 불러소득을 얻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 같은 거 환원에 대해서 생각하는 회사님들 그런 거 말씀드리고요. 경쟁 입찰 같은 거 지금 문제가 돼서 지금 이제 개정안에 지금 들어간 게 추첨제가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추첨제에 대해서 한번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시골에서 올라온 윤도 교수입니다. 역시 부동산학 좋은 학문입니다. 종합 그리고 이 정치이긴 하지만 아주 정치화되어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제가 여기 와가지고 하나만 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 토론하시는 분들이 많은 질문거리를 주셔서 제가 메모를 다 해놨어요. 가장 먼저 제가 조금 필요한 지식이, 도시개발에도 일반법이 있고 특별법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일반법은 도시개발법이고, 옛날 같은 반지 방식이 아니라 구획정리사업이라고, 특별법은 택지개발 촉진법, 공주택특별법 등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 개발에 따라서 이익이 있고 비용이 있는데, 비용에는 사회적 비용이 있고 그 개발 비용, 즉 소멸되는 비용이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개발 방식은 환지 방식과 수용 방식, 그리고 혼용 방식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사업주체는 공영이 있고요, 민영이 있는 걸로 보이고요. 계약 방식은 수의계약과 입찰에도 민법 이외의 특별법에 의한 입찰이 있고요. 결국은 입찰하더라도 민법으로 다시 발행돼 가지고 계약하는 걸로 보입니다. 요것만 이슈만 제가 던져놓고 그 답변이 오면 제가 받겠고 앞으로 연구해야 될 대상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김동현 교수입니다. 일단 앞에서 모든 얘기들을 다 해주셨어요. 좀 짧게 이렇게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까도 다 겹치는 부분인데, 사업 종료된 이후에 계획과장님 지자체가 지불해야 될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고 했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조금 구체화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지금은 다 공공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는데 공공 부분 이외에도 지금은 이제 민간도 도시개발 사업을 이제 대규모 사업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연구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토론자들의 토론 잘 들으셨고요. 사실 너무 질문들이 날카롭고 또 이론적인 관점에서 실무적 관점에서 주셔서 시간을 좀 관리가 좀 안 된 측면이 있다는 말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일단 이 주제와 관련돼서는 모든 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정부가 주택공급정책, 대단히 주택공급정책을 통해서 주거 안정을 꾀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시의적절한 연구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사실은 이런 자료들을 사실 저희가 구하는 것 자체가 사실 자료 도둑성에서 굉장히 연구의 차별성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발이 추가했던 것 같은 뭐 정의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발표자께서 하실 말씀은 많겠지만 간략하게 디펜스를 부탁드리고 그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중한 의견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하면서 이거보다 더 심한 말씀들도 많이 나오실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특히나 이 연구에서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용어에 대한 정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이 추가적인 이익과 관련된 부분, 법령에 정해져 있는 초과 이익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좀 구분하고 좀 명쾌하게 좀 정리를 하고, 연구에 말씀하신 것들이 굉장히 주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부 나중에 후속적인 연구로 진행을 하더라도 충분히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많은 주제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연구에서도 좀 제가 범위를, 내용적인 범위를 어디까지 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했던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택지 분양과 관련된 부분들 서우석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연구에서는 택지 분양과 관련된 그 부분, 그 이후에 소비자의 부담 전가까지 제가 한번 살펴봤지만, 기존 연구에서도 나중에 분양 이후에 최종 소비자의 그런 더 불로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연구에서는 택지 분양과 관련된 그 부분에 한정을 해서 그 안에서의 구조를 좀 살펴봤다는데 좀 어떻게 보면 한계이자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양시가 그렇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그런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연구를 하면서도 고민이 많았지만 지불해야 되는 비용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서 얻는 편익도 굉장히 많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면 증가하면서 생각하는 그런 수입이나 세입도 분명히 있을 테고요. 그렇지만 그런 외부 효과로 발생하는 그런 사회적 비용들에 대해서 사실 추계하기는 쉽지는 않은 작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도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도 합의를 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제가 한번 사회적 비용을 한번 추정을 해봤었습니다. 이 택지개발 사업, 삼성 택지개발 지금 사례 이외에 삼성 택지개발 사업이나 다른 도시개발 사업들 봤는데 최소한 행정구역 1개 동 이상의 사회적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행정 기반 시설이나 행정 동물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잡히지 않는 부분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서 이런 비용이 어디에서 얼마만큼 교통 비용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그런 비용을 또 추정하는 것도 추정이라는 것에 대한 과정에 대한 그리고 범위에 대한 부분도 좀 추가적인 연구 주제로도 소색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많은 의견들을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좀 고민도 하긴 했지만 이 논문에서는 좀 정리하는 과정에서 좀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좀 잘 보완해서 질문이 있으신 것 같아서요. 질문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논문 감사합니다. 암서대학 차승 교수인데요.
논문 전체는 제가 읽어보지 못했지만 오늘 그 발표하는 과정 속에서 목소리 좀 키워주세요. 예, 제가 궁금한 게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본 논문에서는 연구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구실이 안 되고, 또 한 가지 아까 지금 우리가 문재인 정부 2017년도에 약 서울 평균 가격이 한 6억 5천 중반대에서 작년 말에 한 12억 가까이 가는 거의 한 90% 이상 더블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 연구자의 그 발표 논리 들어본다 그러면은 여기에 아까 경쟁 입찰하고 33조 국에 맞춰 수익 계획하고 제곱미터당 지금 약 한 300만 원은 평당 한 1,000만 원 정도의 업되는 상태가 있는데, 결국은 LH공사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택을 공급한다는데 결국은 주택 가격을 올리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토지라는 것이 주택 공급가의 거의 한 50% 40% 차지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정부 LH공사라는 것이 결국은 뭔가 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비싸게 받아도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이 사례가 지금 데이터가 보니까 2016년하고 18년 두 개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지금 연구자가 발표한 이 내용이 LH공사에서 지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전국적으로 LH공사가 주택을 특히 넓게 받아 공급하는 것을 일반화시킬 수 있는 건지, 어떤 문제를 지고 있는지 이상입니다. 네, 앞서도 비슷한 거를 LH 개발이 교차 보정이 되는 그런 구조도 가지고 있는데, 소위 난 지역과 그 공고사하다 보니까 다 소외하는 지역에서 교차적인 문제들, 그리고 또 사업장마다 다 차이가 있을 텐데, 이 연구는 어떻게 보면은 일반화시키기에는 굉장히 좀 제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우경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각각의 사업장이 다 다르고 시기별로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일반화는 쉽지는 않지만, 가장 많은 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은 특지 분양 과정에서 경쟁 입찰로 나는 부분이 시장의 여건보다도 더 많은 부분이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분명히 이익이 날고 교차 보존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개발 이익은 또 다른 측면에서 상당 비용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그 사전협상제도와 관련된 부분들, 이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여기서 사전협상제도 민간 그 사전협상제도에 포함시키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제도를 좀 고려를 해서 관련된 분명에도 LH와 그 가상의 주체들이 협의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는 그런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주제 발표하고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